자, KSA 1대1 맞수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특히나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 주제를 스스로 골랐죠. 육식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각자 이 사람들이 섭취하는 여러 가지 그 영양소들 중에 육식이냐 아니면 채식이냐 뭐 이것저것 다 잡식으로 먹어버리냐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한번 이거 가지고 재밌는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정비 씨? 전에 한번 이거 관련해서 좀 재밌는 글을 읽기도 했고, 네, 그러다가 한번 고르겠습니다. 정민기 씨는요? 네? 형이 하라고 그래서 방 강제전. 한 15분간 큰 규정 없이 서로 그냥 아주 자율적인 토론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에 할 말 있으면 해주시고 한번 진행 한번 해보시죠, 정우 씨. 육식에 대해서 제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식을 많이 하지만, 또 저희가 모르는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채식주의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잡아먹는 동물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개체인데, 이런 개체들의 생명에 대해서 그 권리나 이런 부분에서 좀 보존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기는 굳이 먹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이 생명들은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가축으로 분류되어 사람들이 먹기 위해 길러졌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앞으로 이제 육식을 더 먹지 않고 이런 가축을 기르지 않는다고 하면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는 다양한 품종이 개발되기도 하고 있고, 어떤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영양분 같은 단백질에 대한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식물성 단백질과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유전자 재배열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가공육을 만들기도 하고, 그 가공육이 고기를 하나도 쓰지 않아요. 그렇죠. 그 유전자를 조작하는 거. 그럼 그 유전자 조작해서 대체품 만들면 완전 동물과 같은 음식이나 대체품 만들 수 있는. 뭐 유제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생명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생명권에서는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이 아닌 동물성 단백질을 굳이 유전자 재배열이 아닌 그런 다른 방법으로도 섭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콩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아몬드 같은 식품도 되게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 그 동물 그런 대체품이 현재 콩고기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런 고기 대체품들이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대부분 육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시키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맛있어서 먹는 거거든요. 건강을 생각한다기보다는 맛있어서 먹는 이유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 고기를 단지 맛있게 먹기 위해서 기르고 죽이는 것은 좀 윤리적으로도 많이 모순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만들어낸 사회라는 곳에서 규정해 놓은 어떠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맛으로만 먹는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운동을 하는 헬스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근육의 성장을 위해 맛없는 닭가슴살도 먹는데, 이런 것도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맛으로만 생각해서. 그러니까 맛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지금 필요한 것에 대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이용한다는 걸 중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맛이라는 걸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생명을 이용한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동물의 실험 같은 것도 동물 실험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생명을 이용하는 걸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런 방금 말씀하신 뭐 웨이트를 할 때 닭가슴살로 인해 단백질 보충을 하기 위해서 먹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거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윤리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옳고 그름에 있어서 인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걸로 인해서 같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같은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재하는 다른 동물들을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잡아먹어도 되는 것이냐? 그게 어떤 그러면 같은 제가 모든 동물을 아무 동물이나 다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그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과 그런 걸 공평하게 봐야죠.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면 그럼 인간도 서로 어떻게- 잡아먹고 그래. 그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인간을 서로 잡아먹지 않으면서 하나의 생명체인 의식이 있는 동물을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인간은 서로 잡아먹지 않는 이유가 발전을 하고 지금 지금 지구상의 가장 최고의 동물이니까 어떻게 보면 포식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는 것도 제재를 해야 돼요.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는 것과 사람이 토끼를 잡아먹는 것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인간은 사고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럼 다른- 사고할 수 없는 사람들은 먹어도 돼요? 다른 그런 육식 사고할 수 있는 없는 사람들이라는 건 무슨 좀 뭐 생각이 장애인 분들도 있고 아 여기 말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고할 수 없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도 되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다시 반대로 역질문을 해보면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동물을 먹어도 되고 사람을 먹으면 안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종에 대한 다름이라는 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고할 수 있는 동물이니까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가축을 기르고 그러니까 사냥을 하기 힘들어서 가축을 기르고 먹기 위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이익을 위하게 그럼 가축을 길러서 그러면 만약에 먹는 건데 만약에 저희보다 더 월등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어떠한 거인이 그 사는 존재가 나라에-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저희 안 먹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르는 거. 그걸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역지사지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건데 만약에 저희보다 더 월등한 존재가 육체적 뭐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나 더 높은 고차원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러한 존재가 예를 들어 화성에서 온 어떠한 존재가 저희가 지금 먹는 닭 같이 그러한 환경에서 뭐 이런 방 안에 한 사람 겨우 서 있을 만한 그 좁은 틈에서 우리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오직 맛있게 먹기 위해서라는 이유만으로 키우고 먹고 잔인하게 죽이고 사육하는 그런 환경 그런 걸 봤을 때 근데 그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된다고 아니 만약에 그런 그런 생각하시죠. 무리가 나와가지고 물리 혼자서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가축을 기를 때 옛날부터 그러니까 혼자서 그걸 이뤄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동물이랑 저희랑 인간이랑 저희가 잡아먹는 동물이랑의 그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 그랬을 때 동물의 입장이 된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저희가 지배를 당하는 건데. 지배를 당하는 거면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생태계 이용을 당하는 거죠. 그럼 그냥 그거는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죠. 그게 옳다고 보십니까? 근데 생각을 할 수 있는 근데 아직 인간보다 뛰어난 동물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럼 인간이 뛰어나기 만약에는 때문에 너무 모호한 그런 인간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만들고 사회적으로 저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규율을 만드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기준을 만들어 살아가는 것인데 그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먹힌 뭐 동물 같은 생명에 대해서 먹는 것은 조금 좀 윤리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월등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그런 윤리적인 기준이거든요. 그 지금 현재 이야기하시는 것들 중에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제 뭐 동물 윤리나 뭐 사람들의 윤리에 관한 이야기들이 되게 대부분인 건데 혹시 이 다른 측면에서 뭐 통계적이거나 영양적이거나 사회학적인 측면에서도 뭐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정동희 씨? 그 식물로만 모든 영양소를 섭취할 수 없잖아요. 영양소를 섭취한다. 사람의 영양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영양소는 섭취하는 거는 지금 채식주의자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는 정말 더 많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고기를 먹는 사람들보다 일반 사람보다 더 건강합니다. 왜냐면 일단 단백질 섭취가 뭐 다른 대체품들로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오히려 지금 사회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는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합병증과 같은 그런 다른 근데 질환들이 합병증들은 이제 고기를 먹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의 체질이나 그런 거죠. 그럼 그 합병증이 일어남으로써 운동을 인한 부족한 면역력 등으로 인한 합병증이 일어나는 건데 그런 합병증이 일어나면 빨리 그 원인을 파악하고 식단을 그렇죠. 조절하는 근데 거죠. 이제 그때 그런 가서.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고기를 더 먹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 드는 건데 고기를 안 먹고 채식을 하면 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그걸 안 건강해질 수 먹는 있습니다. 게 아니라 이제 줄이거나 식단을 조절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굳이 고기를 먹지 않아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데 단백질 섭취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대체 식품이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뭐 어떤 것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인간이 고기로 인한 고기로 먹음으로써 그 행복감 그건 못하는 거죠. 행복감을 위해서 동물의 그 생명을 주는 행복감과 그 식감 그 맛으로 인해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 인간이 이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윤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걸 만들어 놓은 사람이면서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냥 자기 그 행복감을 위해서만 먹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이기적이고 그 힘을 이용하는 동물이라서 어떻게 보면 정말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다 나빠요. 그 육식 먹는 사람 다 아니 어떻게 다 보면 나빠요. 그건 아니죠. 그럼 채식을 먹는 사람은 다 근데 착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 경각심이 없이 그럼 무작위 채식을 먹는 사람들은 모두 다 동물의 윤리를 생각해서 채식을 하는 건가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채식주의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채식? 예를 들어 도덕적인 기준에 대해서 생각하는 채식주의자들이 있는 한편에 도덕적으로 무슨 생각? 뭐 채식주의자들이 완전한 진짜 비건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정말 달걀과 우유조차도 먹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옷조차도 뭐 가죽으로 된 옷 뭐 이런 것들 전혀 입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또 어느 정도 좀 덜 급진적인 사람들은 좀 또 다른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아까 지금 질문해 주신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단백질 섭취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토끼를 먹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자연의 이치이다.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육식을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연스럽다는 게 뭘까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역사인 거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역사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옳고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감정이 분노가 일어나서 어떤 사람과 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전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호랑이가 고기를 먹는 그런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분노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 인간이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사회라는 그 규범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민기 씨가 말씀하신 그런 자연스러운 그 고기를 먹는 그런 본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
화가 나는 감정을 억제해서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혹은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말대로라고 한다면 싸우는 것도 자연스러우기 때문에 싸우고 화가 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싸워도 되고 다른 동물은 본능적으로 육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거 어떻게 그러면 생각하세요? 그 싸우는 거나 뭐 전쟁을 하는 건 하거나 뭐 사람을 해치거나 하는 건 법으로 규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육식을 하고 가축을 기르는 것도 법으로 제재해서 사람들이 네. 육식을 더 이상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라는 게 참 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법이 항상 옳고 그른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항상 제정되어 있다고 해서 옳고 그른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나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식민지가 있었고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제도가 지금까지 법으로 지금 합법이 불법이 되고 지금까지 흑인들에 대해 다른 인종에 대해서 지금 인권이 올라오게는 그 역사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면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들이 개선된 거고 그쵸. 그 사람들 인권이 지켜진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럼 현재 지금까지 육식을 했다는 게 옳지 않아서 그것도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흑인의 인권.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100년 전에 있던 어떤 미국인들은 노예제도가 해방되기 전까지 에브라임 링컨이 해방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은 노예에 대한 그러니까 노예 제도에 대해서 전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과 같이. 왜냐하면 그들은 종에 대해서 하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동물도 사람과 같은 급으로 이렇게 놓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돼요. 그렇게 법을 만들고 흑인의 인권처럼 동물의 인권도 이렇게 사람의 인권과 동등하게 해줘야 돼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해가 나갈 동등한 인권이 동등하자는 아니어도 생명권을 동등하지가 보장을 않아지면 적어도 힘들 것 같아요. 동등하다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돼지가 아무리 동등한 권리 인권과 같은 인권 그러니까 동물의 생명권이 아닌 인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인권과 생명권에 대해서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사람이 그러면 만약에 아까 거기 뭐가 제가 말씀했 어떻게 보면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 동물이 있느냐 동물은 그냥 본능만 있고 의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감정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권과 생물권은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건 같이 두자는 게 아니라 인권과 생물권의 등급은 현재 등급을 같이 매겨야 되냐 비슷하게 매겨야 되냐.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나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저도 사회자로서 한번 짚지 않았던 질문들을 한번 살짝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 사실 아직 우리 그 사회에서는 동물들을 뭐 식용으로 기르고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영양소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개체 수마저도 이렇게 어느 정도의 조절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 만약에 육식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동물은 기를 일이 거의 없어지겠네요. 웬만한 동물들은. 그래서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살아가는데 오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지금 젖소를 예를 들자면 젖소가 4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젖소들은 다 죽여지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 젖소들이 죽여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먹는 식용으로 쓰지 않고 가축화하는 데 쓰지 않는다면 저희는 소의 발에 치여 죽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관점과 저희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차근차근 앞으로 전철을 밟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더욱더 윤리적이지 동물 윤리에 어긋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도 있겠네요. 반대로. 네, 그렇죠.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그리고 그 지금 한편으로 또 이 의견을 들어보니 육식 말고 육식을 하지 않는다는 측면이 또 다른 측면 경제적인 측면이나 뭐 이를테면 여러 가지 그런 동물을 키우면서 들어가는 경제적인 측면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던 게 동물들을 키우면서 나오는 분뇨들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적인 측면들도 되게 많았는데 사실 이런 대체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의견 역시 환경을 생각하면 그거 말고도 다른 걸 먼저 더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분리수거를 잘하든가 공장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런 측면 말고 그 육식에 관한 동물을 키우면서 동물을 이제 우리가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키우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좀 환경에 위배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관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거죠. 방금 민기가 말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살인을 했는데 자기가 도둑질을 했는데 살인한 사람을 가지고 뭐라 해야지 왜 도둑질한 사람을 가지고 뭐라 하냐 약간 이런 그 느낌이 상황에서 있거든요. 살인이 아니라는데. 그러니까 민기가 지금 한 거는 그러니까 육식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도둑질을 한 것과 같이 사소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그걸 그 말이 아니라 가지고 그 고기를 줄이는 걸로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보다 더 쉬운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더 쉬운 일들이 작은 사소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한다면 그런 거 먼저 개선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근데 어려운 부분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10만큼 가담을 한다고 해서 나머지 90보다 10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10은 중요하지 않다. 10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죠. 근데 90을 지금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10을 지금 가지고 뭐라 하냐라는 뉘앙스도 들리는데 쉬운 걸 먼저 실천하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서로의 의견들도 잘 들어봤고 나는 지금 현재 정민기 씨의 의견은 그 정도의 환경 오염은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생각하는 또 다른 어떤 방법들 또 다른 것에서 환경을 더 보호하는 것들이 더 맞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신 거죠? 네, 아니면 뭐 그 가축을 기르면서 나오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 어쩔 수 없는 것들을 좀 더 다른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1대1 마스 토론 잘 들어봤고요. 정민기 씨는 좀 떨고 있는 건가요? 추운 건가요? 이렇게 버글버글 떨고 있던데. 자 박수. 네, 두 번째 마스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 재미있는 토론이 될 것 같은데 그간 저희가 토론 수업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신 두 분, 네. 가장 많은 역할을 해주신 가장 적은 말을 하고 가장 잘 숨어 있었던 두 분의 마스 토론 기대가 됩니다. 토론의 주제가 KSA에서 강의 중에 학생들의 핸드폰을 수거하는 일 이게 과연 정당한가 라는 주제로 한번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도현 씨 의견 있으면은 일단 시작해 주시죠. 네. 일단 이번 토론에 저의 의견, 저희 생각은 KSA에 대해서 핸드폰을 제출할 필요가 굳이 없다. 핸드폰을 소지해도 된다. 라는 의견인데요. 반대로 박지영 씨한테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KSA 학원에서 핸드폰을 제출을 했을 때 그때 이점이 뭐가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요? 수업 시간에 핸드폰이 없음으로 더 수업에 집중할 수 있어요. 방해가 되지 않고. 그 수업 시간 핸드폰을 제출함으로써 수업 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고 핸드폰을 제출함으로써 방해가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 핸드폰을 저희가 한번 작년쯤에 핸드폰을 한번 썼었다가 그 몇 달 전에 핸드폰을 이렇게 내는 방식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수업을 했을 때 핸드폰을 저희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지도 않는데 왜 갑자기 핸드폰 걷는 그런 제도를 하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핸드폰으로 수업 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는데 굳이 왜 핸드폰을 걷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몰래 뭐 짬나는 시간에 뭐 유튜브를 시청한다던가 게임을 한다던가 먼저 문제를 풀고 남는 시간에 핸드폰 하다가 선생님이 그또 지도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하면 또 그러니까 박지혁 씨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수업을 할 때 각 방마다 또 각 반마다 그리고 각 방마다 아, 랩하는 거야. 각 반이랑 각 방마다 선생님들이 계셔요. 그러면은 그렇다는 말은 선생님들의 감시 아래에 저희가 수업을 한다는 말인데 그 박지현 씨 말대로 한다면은 저희가 선생님 몰래 핸드폰을 한다는 말인데 네. 그러면은 오히려 핸드폰을 제출했을 때 저희들이 더 몰래 하지 않을까? 선생님들이 그 자리를 비웠을 때 그때 핸드폰을 더 몰래 하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만약에 핸드폰을 저희가 갖고 소지하고 수업을 했을 때 인간은 대부분 절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수업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핸드폰을 가지고 수업을 하면은 저희가 절제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로써 저희가 계속 하루하루 계속 지나다 보면은 이걸로 저희가 절제력을 높일 수도 있고 핸드폰을 소지하고 수업을 하는 것으로서 절제력을 높이고 책임감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주현 씨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처음에 핸드폰을 내지 않은 이유가 그 절제력을 믿고 그 절제력 형성을 믿고 그 자신들한테 맡긴 건데 그 계속 하다 보니까 경고했는데도 바뀌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는 걸로 바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고했는데도 바뀌지 않으니까 이렇게 강압적으로 바로 저희의 의견의 여부를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이론 제대로 바꾼 건데 좀 강압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핸드폰 수업 시간에 사용하지 말고 방해하지 말라고 제가 수차례 선생님들한테 들은 것 같아가지고 수차례 말로만 들었지 어떤 규칙을 정하지도 않고 뭐 제재를 하지도 않고 통제하지도 않았는데도 핸드폰하지 말라고 통제했죠. 통제는 했는데도 어떤 규칙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근데 그 통제가 안 돼서 지금 핸드폰을 내는 거예요. 그게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규칙을 정하기 전에 저희의 자유권을 존중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뭐 수업 시간에는 핸드폰을 앞에다가 내고 쉬는 시간에만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이런 방법이라든가 그러면은 오히려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더 집중할 수 있고 쉬는 시간에 핸드폰을 함으로써 더 스트레스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금 수업에는 딱히 정해진 쉬는 시간은 없고 수업이 끝나면 잠깐 그 짬나는 시간에 쉬는 거고 그리고 그 짬나는 시간에 핸드폰을 하다 보면 계속 바로 끊지 못하고 계속 짬내는 시간 정확히 언제 말씀하시나요? 수업 끝나고 다른 수업 들어가는 그런 시간도 있잖아요. 저희는 다른 쉬는 시간 없고 그 시간에 잠깐씩 쉬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쉬는 시간 줘가지고. 근데 그 시간에 핸드폰 하다 보면 그게 뭐 쉬는 시간이 딱히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바로 수업 시작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럴 텐데 그때도 그럼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통제가 되지 않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통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되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쉬는 시간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잖아요. 정해지지 않는 상태잖아요. 근데 만약에 핸드폰을 소지해서 쉬는 시간을 갖는다 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수업 끝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핸드폰을 사용해라.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 이후로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는 핸드폰을 그때부터 제출해라라는 선생님 통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핸드폰을 제출했을 때보다 핸드폰을 소지하는 것이 더 체계적이고 더 통제가 가능한 방법 아닐까요? 아니 이 핸드폰 내지 않았을 때 당연히 수업 시간에 핸드폰 하면 안 되는 건 알고 있고 쉬는 시간에 핸드폰 하라는 거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니까 핸드폰을 소지해도 된다는 말이죠.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저희 그게 학생들은 지켜지지 않아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그거를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핸드폰을 소지를 하면서 절제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또 선생님의 감독, 선생님들의 감시 아래 그리고 통제 아래에 핸드폰을 맞는 시간에 사용함으로써 절제력도 키우고 더 체계적이게 학원이 운영될 수 있으니까 그런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핸드폰을 내는 것보다 소지하는 게 더 핸드폰 소지하는 가장 큰 이점이 절제력을 키우는 거예요. 절제력을 키우는 것과 저희 그것과 또 지금처럼 이점이라기보다는 지금처럼 극단적인 방법으로 핸드폰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핸드폰을 제재하거나 통제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강압적이라고 하기에 전화 오면 전화 받으러 갈 수 있고 그거는 전화해야 될 때 전화할 수 있고 그건 당연히 할 수 있죠. 저희가 핸드폰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자율권이 있으니까 그것마저 선생님이 안 된다 하면은 저희 자율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핸드폰 다 주고 그래서 별로 강압적이라고 생각해요. 점심시간에는 저희가 학원이 있지 않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핸드폰 받잖아.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제 첫 번째 생각은 첫 번째 핸드폰을 소지해도 된다는 첫 번째 이유는 절제력과 이런 체계적인 것이 있는데 두 번째로는 저희들의 학생들의 인권 침해 즉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인데 저희가 인간에겐 기본권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권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자유권은 이 말과 똑같이 저희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저희들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그런 건데 이렇게 핸드폰을 걷고 저희 의견 없이 저희의 생각 없이 핸드폰을 걷는 거는 저희들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생각입니다. 뭐 어차피 시간이 좀 가고 있어서 제가 조금 관여를 하자면 혹시 고대현 씨 핸드폰을 누가 얻으라고 그랬어요? 저도 그거 처음에 올라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부터 제출하라고. 박정식 씨 누가 얻으라고? 저희 보스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그 왜 얻으라고 했을까요? 제가 이걸 핸드폰 수업 시간에 하고 핸드폰 하는 시간이 수업 시간에 그런데 고대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뭐 아무것도 핸드폰도 안 만지고 뭐 전혀 안 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통제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온 지가 얼마 누가 어떤 거에 대한 통제가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핸드폰을 소지하고 수업을 했는데 그때는 핸드폰을 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핸드폰 옆에 두고 핸드폰을 만약 누가 들면 선생님이 바로 통제를 하셨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거두니까 공산당이네요, 공산당. 그죠? 공산당이야. 그래서 궁금했죠. 갑자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요, 그죠? 아니 저 박주영 씨, 뭐 통제가 어떤 부분에서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했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핸드폰. 누가요?
고도현 씨도 포함이에요? 아니 저 친구는 저는- 열심히 하는데 그 여자친구 있었었잖아. 그때는 핸드폰을 이미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여자친구- 없었을 때 핸드폰을 계속 사용하다가 여자친구가 생기고 나서 핸드폰을 수거한 그런 느낌이었던 거. 딱 그 시기가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여자친구가 뭐 다른 친구 좀 다른 친구가 있어요. 다른 친구들도 아까는 박지영 씨가 봤을 때는 고도현 씨도 강의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했다. 그건 아닙니까? 이 친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이 핸드폰을 수거해라라고 했던 거는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도현 씨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하시는 거고. 저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 그럼 이유를 물어봤어요? 선생님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고 이렇게 애들한테 선생님한테 물어보셔야 되겠네요. 그 제가 그 고도현 씨한테 한번 뭐 이거는 순수한 질문을 해보는 건데 강의 시간에 핸드폰을 만지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도 수거해갖고 그러면 강의 시간에 핸드폰을 어차피 만지지 않는데 핸드폰을 수거하나 수거하지 않나 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 핸드폰을 저희가 핸드폰을 걷는 게 강의 시간에만 핸드폰을 걷는 게 아니라 여기 학원에 왔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핸드폰을 쭉 걷는 거예요. 점심 시간에만 잠깐 1시간 받고. 근데 그 쉬는 시간 그 수업마다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쉬는 시간조차 저희가 핸드폰을 걷는 게 맞나? 아 쉬는 시간에도 근데 우리 KSA 딱 들어오면 핸드폰은 누가 걷어요? 제가 선생님이 지시하는 아 그렇습니까? 재밌는 상황이네요. 그 우리가 지금 토론을 하는 부분에 이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래서 핸드폰을 왜 걷었는지에 대한 좀 이 원초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박주영 씨? 저는 수업 시간에 핸드폰 해가지고 자꾸 그 쉬는 시간에 하다가 1분만 더 하다가 이게 한 번만 더 하다가 지속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아 이거 박주영 씨는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박주영 씨? 해결 방안은 네, 생각해 봤는데 그거를 선생님들이 그때 통제를 해왔었어요. 선생님들이 말로 계속 통제를 해왔는데 저희가 계속 그거를 어겼죠. 근데 어기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핸드폰을 뺏은 것으로 아는데 이런 극단적인 반복보다는 정확한 시간을 선생님이 정확히 정해 주시고 만약 그걸 넘을 시에는 저희가 벌금을 낸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뭐 박주영 씨도 좋은 의견 뭐 내주셨는데 같이 토론 한번 해보시죠. 이 방금 지금 이런 의견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의견도 괜찮은데 저는 그 뭐 쉬는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수업 끝나면 바로 수업 들어가는데 딱히 쉬는 시간을 얻는 게 아닌데 뭐 짬나는 시간에 뭐 5분, 7분 뭐 그거 핸드폰 받아서 뭐 게임 한다던가 그럴 바에 그냥 내고 좋은 시간 받고 또 다시 내고 끝나고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준비한 토론에 뭐 다른 이슈는 없이 이게 전부 다입니까? 범위가 저희 학원만이니까 이렇게 많이 그러면 그 고도현 씨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고 핸드폰을 소지한 상태로 강의에 임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강의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네. 그럼 그 다음은 어떤 부분에 대한 제재 혹은 절차? 강의에 방해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저희가 하는 수업마다 선생님들이 있는데 만약에 몰래 하다가 핸드폰을 적발 시에 예를 들면은 몰래 핸드폰을 적발하면은
핸드폰을 선생님 자리에 둔다던가 뭐 하루 핸드폰을 제출한다던가 이러한 통제를 하면서 만약 그런데도 안 되면은 뭐 전체를 핸드폰을 갖거나. 방금 얘기한 내용이 그대로 왔던 내용 아니에요? 맞아요? 박지영 씨가 얘기했던 내용이 이게 이렇게 쌓이고 해서 걷었다고 아까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죠? 그리고 저렇게 하루 맺는 게 더 극단적인 것 같은데. 짬 계속 받을 수 있는데 점심시간에. 근데 만약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저희가 핸드폰을 소지한 채로 하다 보면은 또 저희들의 절제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학원 여기 아카데미 오는 이유가 그 공부하려고 오는 건데 핸드폰 제출하는 가장 큰 이점이 절제력 키우는 건데 굳이 여기 와가지고 공부하러 와서 굳이 절제력을 키울 필요가 있나요? 공부하러 와도 뭐 저희가 뭐 당장 이제 미국으로 대학교로 입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먼 나라로 가면은 저희가 대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누구의 통제 아래에 생활을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절제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로 그 각자의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혹시 고도현 씨, 박주영 씨가 그 지금 말하는 내용들, 박주영 씨가 내세우는 의견들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핸드폰이 공부를 할 때 옆에 있으면 방해는 되죠. 근데 그 방해가 되긴 하는데 방해한다는 말씀이신데 그 방해는 돼요. 근데 저희가 솔직히 저희가 유학생이고 저희가 이제 곧 먼 나라를 공부하고 축구하러 가는데 저희가 머리만 저희가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옆에 핸드폰이 있는데 굳이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해는 되지만 저희가 스스로 절제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주영 씨는 똑같은 아까 고도현 씨가 얘기한 것처럼 뭐 핸드폰 수업 시간에는 말고 쉬는 시간에 딱 10분이면 10분, 5분이면 5분 해가지고 그 시간에는 뭐 핸드폰을 자율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5분이 됐으니까요. 아무튼 두 분 토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주소를 하고. 자, 이제 또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좀 식상해졌죠, 이제. 식상한 주제. 최저환경제. 예전엔 굉장히 핫 이슈였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이제 사실 찬성을 하고는 있는 아주 예전 때묵은 주제. 최저환경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주의할 점은 다들 띠꺼운 표정 지면 안 되시고요. 네. 띠꺼운 표정 지으면 민채 바로 올라갑니다. 그럼 찬우 씨 조심하시고요. 네, 또 아주 그런 논란에 있었던 한 자리 하셨던 분으로서 그 한 자리 하셨던 분으로서 토론 중간 띠꺼운 표정 지시면 안 되시고요. 네, 한번 의견들 한번 토론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채 씨 먼저 의견 한번 주시죠. 저는 운동선수의 최저학력제를 시행해야 되는 거에 대한 찬성 편인데요. 일단 운동선수로서 뭐 운동 시작할 때는 누구나 프로로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100명에 10명도 안 되는 걸로 10%도 안 되는 확률로 프로를 진출하는데 프로를 진출한다고 해도 30대 중반이면 유니폼을 벗어야 되고 제2의 직업을 찾아야 하는 그 현실에서
기본적인 사회인으로 되고 사회생활이라도 할 수 있으려면 학생 때 기본적인 기초 뭐 학력을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현재 최저학력제가 있다고 해서 혹시 주중에 리그를 안 했었나요? 주중에 리그를 금요일 제외하고는 안 했죠. 저희는 목요일에 했었는데. 저희는 목요일. 근데 어쨌든 금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금요일 그 주중에 함으로 인해서 또 학교에서 빠지죠. 네, 고등학교는 어쨌든 초등학교, 중학교보다 더 어려운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하루 빠지면 굉장히 타격이 큰데 그 하나 계속 이렇게 빠지다 보면 따라갈 수가 없죠. 일단 하루를 전체로 날리는 게 아니고 4교시 12시까지 받고 4교시까지 받고 뭐 2시나 3시 게임이면 그때 맞춰서 가기 때문에 뭐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입장에서도 최저학력제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 입장이긴 한데 하지만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우선 이 최저학력제에 대해서 선수들이나 부모님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이해와 인식이 살짝 부족한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단지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운동선수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약간 강요하는 약간 그냥 해야 된다라고만 알려주는 이런 방법이 운동선수가 공부에 더 뭔가 호기심을 갖고 더 흥미를 갖고 할 수 있는 데는 더 오히려 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그 운동을 할 때나 프로 선수를 꿈꾸고 있을 때는 당연히 공부를 하기 싫고 그냥 운동에 대한 집념을 갖고 있을 테지만 뭐 통계 자료를 보면 서울중앙고 야구부 출신의 20살 이제 성균관대 스포츠과학과를 들어가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대입에 합격한다면 임용시험을 준비해 교사가 되고 싶다며 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거쳐오면서 공부를 했던 게 이제 성인이 돼서 대학교 들어오니까 프로 선수가 못 되더라도 이제 도움이 됐다고 말하셨는데 그러니까 운동만 하더라도 프로 선수가 안 될 때 데뷔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혹시 그 선수가 야구 선수 중에 극히 일부분인가요? 아니면 대부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나요? 서울중앙고의 야구부 출신은 이제 동료들이나 자신이 그렇게 공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혹시 그러면 동국고등학교의 선수들은 대부분 공부를 하나요? 동국고등학교 선수들은 공부를 안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안 하는 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동국고가 안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국고가 잘못된 거지. 근데 하지만 그게 대부분이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그냥 이렇게 딱 잡아놓는 게 아니고 운동선수들을 그 일반 학생과 같은 성산에서 비교를 하면 안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근데 그 대부분이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자체를 이제 돌려야 된다는 거죠. 공부하는 편으로 마치 뭐 유럽 국가들과 같이 미국만 해도 축구를 잘하더라도 운동 시간을 좀 2시간 이내로 줄이고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잖아요. 운동 외의 시간들도 그런 흐름에 따라서 천천히 그 과정들을 뭐 선진국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최소한의 학습을 하면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대학 들어갈 때 팀 성적이 하나도 안 중요한 거 알고 계십니까? 몰랐어요. 네, 미국은 대학교를 갈 때 팀 성적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대학에 가려면 보통 축구 선수들은 고등학교 때 팀 성적이 대부분 그거에 목숨 걸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나라도 내신 성적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신 성적 4등급 정도 안 나오면 인서울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지금 인서울을 하는데 못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가고 싶은데. 네. 그렇게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입장에서는 일반 학생과 같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맞춤형 수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맞춤형 수업으로 뭐 이스쿨이나 그런 추가 보충 수업들도 많지 않아요? 혹시 이스쿨 그럼 열심히 들으셨습니까? 네. 정말 다 이해가 60시간씩 들었어요. 정확하게 그 수업에 시간에 앉아서 들을 수 있나요? 그렇게 듣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 미래에 대한 이 개념을 이해하고 나중에 필요하다는 그
기초 학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노력해서라도 보지 않을까요? 아니면 제가 말한- 그런 개념들을 저희가 심어줘야 되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말하는 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조건 자체가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바로 운동을 하고 일반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유럽 국가들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 같이 운동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줄이고 저희 나라는 이제 뭐 폭사하는 나라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운동 뭐 하루에 2탕 하기도 하고 3탕 하기도 하는 그런 무식하게 운동하는 나라인데 그렇다고 축구를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뭐 운동 시간을 적당히 하게 줄이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지금 그러면 일반 학생과 운동 선수들이 같은 선상에서 비교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 비교되는 건 아니죠. 같은 수업을 받고 같은 점수를 따라 이게 아니라 네. 그 일반 학생들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의 점수를 받으라고 최저학력제를 시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정도의 노력은 운동 시간을 좀 줄여주면 그 정도의 점수는 최소한으로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러면 시험 보실 때 문제를 다 푸셔서 최저학력제를 넣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찍어대도? 전 제가 나중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목들은 그래도 공부를 좀 하고 풀었습니다. 하지만 최저학력제가 거의 10점대에서 20점대 기준인데 네. 평균적으로 보면 다 한 줄로 찍어도 이 정도 점수는 넘습니다. 10점대이시 20점대 정도는 아니고 한 20, 30점대인 것 같은데 사실 20, 30점대도 말이 안 되는 점수잖아요. 일반 학생 기준에서는. 네. 네. 그렇다면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그만큼 핸디캡을 주는 거죠. 운동 선수들이 힘들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는 걸 뭐 사회에서 인정해주고 그거에 대한 이제 핸디캡을 주는 거고. 하지만 이거의 장점을 봤을 때 이렇게 핸디캡을 준다고 쳤을 때 이 선수들이 인서울을 하는 선수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렇다면 최저학력제 공부를 할 수 있게 최대한의 맞춤형 예를 들면 맞춤형 수업으로 가든지 아니면 운동 선수를 따로 빼서 선수들 간에 공부를 따로 시켜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을 다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축구 선수를 다 인서울을 보낸다는 목적으로 최저학력제를 시행하는 거 아니라 나중에 프로 선수가 안 되고 뭐 다 제2의 직업 찾거나 그런 사회인이 되어야 할 때 그때 이제 기본 머리에 든 개념이나 그런 지식들이 있어야 뭐 행동을 똑바로 하든 뭐 그런 미래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놓는 거죠. 네, 근데 그 최저학력제를 만든 기관이 스포츠혁신이라는 곳인데 그 위원들이 대부분 지금 현재 체육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 학생과 같이 공부를 하시던 분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서울시 축구협회 문체부 장관부에서도 계획한 게 최저학력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현 시간은 굉장히 동떨어진 그거 아닐까요? 뭐 어떤 부분에서 왜냐하면 그게 있다고 해서 지금 별로 타격을 받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무슨 이거 최저학력제를 안 넣었다고 해서 대회를 못 뜁니까? 대회를 원래 못 뛰는 거죠 자격이. 근데 다 뛰잖아요. 그럼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스쿨로 보충을 하는 거죠. 최저학력제에 네. 걸린. 대부분의 제가 아는 선수들이 이스쿨을 듣는다고 해서 이스쿨을 듣고 있지 않아요. 후배를 시키든 그냥 틀어놓고 계속 훈련을 하든.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야 이거 조심해야 되죠. 이것도 학폭에 올라갈 수 있는 후배 김철숙 씨 후배 시키셨어요? 스스로 믿어. 이거 후배 시키셨어요? 저는 최저학력제 안 걸리죠. 이거 후배 시키셨어요? 안 시키셨어요? 네, 이렇게 보통 이스쿨을 합법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왜냐면 학교 수업이 끝나고 운동을 하는 시간에 이스쿨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감독님과 코치님한테 뭐라 말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감독님 코치님이 허락해줄 상황도 아니죠. 저희 일단 동북고로 따지면은 최저학력제에 대한 인식을 이제 감독님과 코치님도 받아들이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한 2시간 정도 주시고 이스쿨도 무조건 들으라고 하고 검사도 하십니다. 네, 저희도 다 어느 학교든 검사를 할 수 있는데 과연 2시간 안에 60개 들을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공부할 따로 과목들을 공부할 2시간 주는 거고 이스쿨을 들을 시간도 또 따로 줍니다. 그래서 혹시 그 시험 굉장히 성적이 괜찮은 편이신가요? 시험 성적 괜찮지 않았죠. 저는 막 인서울 막 4등급에 대한 그런 욕심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럼 그걸 목표하는 선수들은 대부분 할 수 있나요? 뭐 노력만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그 인서울 뭐 동국대나 숭실대 같은 4등급 맞춰야 되는 그런 높은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의 지원율이 뭐 거의 30대 1이나 40대 1 정도로 가는데 그 대기 번호들이 다 거의 남는 사람들이 30명에서 40명인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채워가지고 넣었을 텐데 네. 그럼 다른 사람들은 공부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그
형이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하면 그 뭐지 갑자기 까먹었네. 그건 넘어가셔야죠. 네, 너무 안 돼. 그러면 그렇다면 아까 그 운동 선수 은퇴하거나 운동을 못 하게 됐을 때 직업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4등급이 커트라인이라고 치면 운동 선수들은 그걸 위해서 이렇게 내가 거기 대학에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점수만 넘기 위해서 공부를 하죠. 네. 맞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사회에 나왔을 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공부를 정말 열심히 내가 목표하는 뭐 그런 거를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과는 결국에 도태가 되게 되는데 그럼 결국에 은퇴 후에 그것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기초 학력제랑 이제 4등급을 맞춰놓으면 일반 학생들에서 막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점수대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런 기본 지식과 개념이 있으면 나중에 뭘 공부하더라도 그래도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 기본기들로 얼마든지 노력하면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시간이 어느 정도 좀 되고 있으니까 뭐 공동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슈를 한번 얘기해 보자면 사실 최저학력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점수가 높지도 않고 사실 이 최저학력제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이 학업 성취도를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커트라인도 아닌 게 사실인데 그러면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라는 한번 고민을 서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니 최저학력제 사실 이 거추장스럽기만 하고 별로 사실 학업적인 부분에 도움도 별로 안 되는데 이걸 왜 굳이 만들어놨을까? 최저학력제가 그 도입되고부터 이제 그 매년 그래프가 있는데 그 이제 최저학력제 걸리는 그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더 시작하게 된다는 그런 그래프를 의미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모두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점차 이제 이런 최저학력제를 도입하면서 그 선수들에게 이제 공부도 필요하다, 운동이 전부가 아니다.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미래든 뭐 대학교 갈 때든 고등학교 갈 때든 뭐 내신 성적이나 그런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당장 이 제도가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는 없지만 네, 점차- 사람들의 인식 자체를 운동 선수도 공부를 이제 하면서 나가야 된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최저학력제를 경험해오면 이제 계속 이제 쌓아오면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최저학력제가 없었잖아요. 중학교 때나.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제 그런 인식들을 받아오면서 대학교 갈 때나 고등학교 갈 때 그런 게 필요하다고 느끼면 자기가 알아서 자기 진로에 대해서 책임지고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점차. 이 부분에 대해서 김찬호 씨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랑 비슷하게 할 말이 있는 게 그냥 단지 거기에 가기 위한 그냥 커트라인을 넘기 위한 그런 공부가 아니라 진짜 운동선수들에게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면 정말 공부에도 흥미를 느낄 수 있고 뭔가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냥 이렇게 커트라인을 딱 정해놓고 여기만 넘어라는 게 아니고 그게 더 맞지 않을까요? 혹시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의견들 굉장히 좋은 의견들인데 예를 들면 몇 가지의 그런 의견을 내주실 만한 것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일 수 있는. 예를 들면 제가 뭐 학교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급이 나뉠 때 예를 들어서 1반부터 8반까지 있다고 치면 그냥 랜덤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 반을 어차피 반이 있다면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수준별로 나눠서 이 정도 수준에 맞게 뭐 1반은 이 정도 수준에 맞게 2반은 이 정도 수준에 맞게 이렇게 한다거나 뭐 아싸리 그냥 학생 운동 선수들은 뭐 8반이나 7반에 빼서 거기에 맞는 수업을 더 받을 수 있고 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또 민철 씨의 의견. 근데 지금 고등학교가 그렇게 프리한 게 아니라 저희 학교는 고교학점제라는 제도를 쓰거든요. 고교학점제 이제 자신이 뭐 대학 갈 때나 수능을 볼 때 선택한 과목으로 반이 배정되는 건데 그렇게 뭐 나라에서 도입하는 제도는 뭐 어떻게 운동선수만 따로 할 수 있나요? 석차라는 게 나오니까 또 반석제나. 그것까지 생각 안 해보셔도 너무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은 제가 그냥 물론 공부하는 그 학생들의
그렇게까지 깊숙하게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냥 제가 지금 그냥 왜 이해를 못해?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아니 그냥 제가 딱 아니,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까지 이해하는 못하겠지만 제가 그냥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딱 드는 생각은 굳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이랑 견주어서 국밥을 깔아주길 바라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공부를 할 거면 어차피 공부하는 학생들과 그 경쟁을 해야 되는데 굳이 운동 선수들의 점수가 필요할까 그 학생들한테? 그러면 그 민채 씨, 아까 그 뭐 사실 김찬우 씨가 제시해주신 이런 뭐 여러 가지 방법 중 뭐 레벨을 맞춰서 그들의 무리를 만들고 거기에서 또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 그들의 레벨에 맞춘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춘 맞춤형 수업이라든지 강의를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운동선수들이 지금 막 그렇게 유능하고 그런 높은 수준의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수준인데 운동선수는 뭐 수준도 완전 천차만별일 거고 저희 학교도 완전 진짜 ABC도 모르는 애들 많고 뭐 어떤 애는 또 3등급 막 2등급 나오는 애들도 있는데 뭐 운동선수 그냥 아예 다 뭉쳐놓은 걸 아니 지금 말하는 그걸 질문하신 게 아니고 수준별로 나눈다는 걸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등급이랑 ABC도 모르는 애들을 같이 떨어뜨려놔야 되나 이 말 아니에요? 아니죠. 못하는 친구들은 못하는 반에 있고 잘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운동선수들 근데 한 반으로 합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지금 감독님 사회자는 다른 질문하신 거예요. 네, 그 질문이 맞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좀 그 수준별로 레벨을 나누다 보면 대부분 운동 선수들이 현재 상황으로 보면 운동 선수들이 낮은 레벨에 있는 이 강의실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밑바닥 까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는 수준별로 나눴을 때 분명 운동 선수들이 밑에 그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건데.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 최장학제의 도입으로 인한 그 운동선수들이 이제 개념이 이제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 말고도 뭐 다른 공부도 해야겠다. 아니면 뭐 자격증을 따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뭐 10년 뒤에 되면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공부도 잘하는 이제 학생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조금 쉽진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미래에 자라나는 우리의 그런 꿈나무들은 이런 굳이 수준을 나누지 않아도 그들의 능력치에 어느 정도 버금가 있는 뭐 조금 떨어질 수 있어도 막 그렇게 막 상종 못하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의견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살짝 조금 다른 게 공부를 한다고 자기가 느끼는 거는 아마 지금도 대부분 느끼는 사람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기가 나는 무조건 프로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 사람 말고도 뭐 자기 자신을 솔직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아직 뭐 운동부와 학교와의 입장도 서로 굉장히 다르고 또 사회적으로 지금 딱 봤을 때도 학교 끝나면 무조건 운동을 해야 되고 뭐 사실 학교는 뭔가 운동선수의 학교에서 그리고 또 운동선수를 존중해 주지도 않고 지금 현재 굉장히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운동선수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 성취감도 못 얻고 있고 또 흥미를 못 느끼니까 뭔가 그거를 더 심어줘야 공부를 더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일단 제가 경험했던 저희 고등학교는 그런 존중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게 없고 그냥 1학년 때부터 감독님이나 교장 선생님 말이 공부가 진짜 중요하다. 대학 갈 때나 뭐 갈 때 공부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라는 말을 누누이 하셨고 공부하라는 계속 지시를 하셔가지고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뭐 통계 자료를 보면 축구부와 펜싱부, 롤러부 등 세 종목의 운동부를 운영하는 뭐 중경고의 김승경 교장님은 뭐 학생 선수들에게 공부를 강조한 이유는 최소한의 기초학력 습득해서 뭐 나중에 어떤 분야에서든지 행복한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가라는 취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게 지금 공부를 하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니고 공부를 할 수 있게 학교에서 조성을 해달라는.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환경을 조성해준다고요.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조성을 해주죠? 뭐 운동 끝나고 뭐 저녁 먹고 2시간 동안 저희처럼 공부를 그건 하라든지. 그냥 단지 동북고에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2시간 준다고 해서 다 2시간 동안 공부하고 있어요. 다. 그럼 공부를 해야 하는 거 안 하는 건 본인 책임이죠. 그거는. 근데 하지만 누가 알려준 도와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도와주는 건 그 어떻게-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학교 과정을. 그럼 그러면? 학교에서 그 알려주는 그 잠깐을 갖고 2시간 동안 혼자 응용을 할 정도로 실력이 되시나요? 학교에서 듣는 걸 왜 그 응용을 해야 되죠? 지금 그냥 지금 그 짧은 선생님께- 시간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께 여쭤보신다고 하시잖아요. 네. 네. 뭐 여쭤보는 2시간 분량에 그걸 다 여쭤봐서 갖고 온 다음에 2시간 동안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2시간은 그냥 자율 학습에 대한 그 시간이고 뭐 다른 종목이래. 그 다른 교과 과목들을 공부할 수 있고 뭐 2시간으로 뭐 영어 단어를 외울 수도 있고 그런 막 어려운 건 뭐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물어보든지 뭐 물어보든지 결국에 기초가 안 깔려 있으면 혼자 공부를 못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도입해가지고 기초를 깐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기초를 까는 게 그냥 단지 그 라인만 잡아놓고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장들이나 초중고 교장들이 이제 다 이런 최저학력제를 인정하고 시행한다고 동의하는 그러니까 사람들로서 보통 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죠. 상황이. 왜 불가능하죠? 지금 그냥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실 운동부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반 이상 넘는 운동부가 한 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왜 한 팀도 없죠? 제가 본 학교들은 거의 다 근데 그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일반 학생 정도로 가지 않잖아요. 작년에 중경고등학교 진학 확률을 보면 연세대 3명에 한양대 2명에 동국대 1명 이런 식으로 거의 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는 사람들이 인서울을 갔는데 그건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극히 드문 확률이죠. 왜 그렇게 드문하죠? 모든 그렇게 100%가 갔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학교가 그렇게 하는 거에 그게 극히 드물다는 거죠. 저는 한국에 있는 팀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하지 않잖아요. 중경고가 그 예시인 거고 이제 중경고를 따라서 다른 팀들도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게 제 의견인 거죠. 이렇게 바뀔 거라는 게 자 이제 시간이 좀 돼서 결국은 두 분의 토론 잘 들어봤고 결국은 똑같은 얘기네요. 같은 목적지에 같은 타겟을 두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는 길이 다른, 가는 방법이 다른 이 방법 요 부분에 대한 토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공부를 해야 되고 운동선수도 공부도 하고 이 학업에 대한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김찬호 씨에 대한 의견은 그들이 진짜 현실적으로 운동을 하고 현실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제도보다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의견인 거고 또 민채 씨의 의견을 보면 그 제도를 만드는 것 자체가 환경을 만들어가는 초석이다 라는 의견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극히 지금 현실에 이 제도만 만들어놨지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운동선수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안 만들어져 있지 않냐라는 의견을 주는 게 김찬호 씨의 의견인 거고 민채 씨는 아니다.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환경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면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딱 의견인 것 같아요. 두 분 다 틀린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토론. 네, 이 토론 기대가 됩니다. 근데 가람이랑 이는 나와. 그건 이따가 또 따로 또 하겠습니다. 이재호 씨, 이 토론 잘 끌고 나갈 자신 있으세요? 아유 되게 난항을 많이 겪겠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황성호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던 대로 해야죠. 하는 대로. 하던 대로면 좀 사는데요. 사회자인 저도 좀 걱정이 되는 토론입니다. 네, 저도 나를 바짝 세우고 있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네, 황성호 씨 우기기 없어요. 삐지기 없게요. 이재호 씨 말리기 없어요. 갑자기 우기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성호 씨. 자, 오늘 주제 징병제와 모병제. 사실 이건 뭐 떼묵은 주제죠, 떼묵은 주제. 근데 또 요즘 특히나 더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던데 사실 징병제고 모병제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도 많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성호 씨를 먼저 시키면 우기기 시작하니까 네, 이재호 씨 먼저 의견을 한번 주시죠. 네, 저는 일단 징병제냐 모병제냐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징병제를 찬성하는 측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병제에 대해서 이점에 대해서 혹시 알려줄 수 있을까요? 모병제에 대한 이점. 네. 제가 먼저 묻고 싶었던 게 징병제의 장단점이나 모병제의 장단점을 듣고 싶었는데. 제가 대답해 주시죠. 제가 생각하는 모병제의 장점이요. 우선 모병제의 장점은 제가 생각하는 우선 모병제 장점을 얘기하려면 징병제의 단점을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징병제의 단점은 당연히 알다시피 복무 기간이 짧은 거죠. 그럼 복무 기간이 짧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군대에 입대를 하지만 다른 모병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군인들에 비해서 퀄리티가 낮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퀄리티 낮은 거가 또 그게 군사력이 낮은 거로 또 표현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단점에 대해서는 저는 외국과 비교하면 안 되는 게 현재 저희 나라는 분단 국가입니다. 그렇죠. 어떤 전쟁이 끝난 상태도 아니고 휴전 상태라는 것은 즉 언제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전쟁을 쉬고 있다는 상태인데 모병제로 만약에 전환될 시에는 현재 많은 대한민국 국민 남성분들이 군대를 가기 그래도 꺼려하죠. 그렇죠. 하지만 만약 모병제로 한다면 어떤 예를 들어 전쟁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면 군인을 모으는 게 매우 어려울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군사력이 징병제로 해서 퀄리티가 낮은 것보다 훨씬 낮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 있는데 물론 옛날에 6.25 전쟁이나 아주 약간의 옛날만 보더라도 당연히 인원수 자체가 그 군인의 인원 자체가 그 나라의 병력이 될 수 있었죠. 근데 지금 현대로 들어오면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군사력도 발전한 거 아시죠? 네, 드론이나 로봇 같은 그죠? 것도 발전하고 있고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인원으로 미는 군사력보다는 과학적으로 발전하는 군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징병제로 들어가는 짧은 복무관에 들어가는 그 돈이 있죠. 그 돈을 또 비축해가지고 과학적으로 발전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과학적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아프간전 아십니까 혹시 전쟁? 좀 더 자세히 설명해. 그 아프간전에서 전쟁이 이제 일어났는데 거기서 보면 현재 미국은 과학 무기전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인정. 선진국이니까. 하지만 그 전쟁에서는 미국이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아프간전은 대부분 지형이 산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악에는 딱히 어떤 과학 무기가 통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왜냐면 만약 미국이 과학 무기 손드는데 산악에서도 만약에 발달이 되어 있다면 미국이 과연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을까요? 저는 모르는 얘기죠. 굳이 그게 그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다는 게 100% 뭐 산악 지형이다라는 것도 그렇게 크게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프간 전쟁이 언제였죠? 아프간 전쟁이 저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최근이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아니, 어떤 전쟁인지 얼핏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 들어오는 군사력의 제가 말했던 과학적인 것은 최근에 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결과를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찾아본 결과 아프간 전쟁이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돼 왔네요. 1년만이요. 2021년이요. 그러니까 2021년 총 한 약 20년 정도 지속됐다는 거죠. 그 2021년이 비교적 최근 아닌가요? 2021년에 끝난 거죠. 네. 언제 시작했죠? 2001년 10월 7일이요. 그러면 2001년에 최근에 오면서 더 적은 부상자를 낼 수 있는 것도 있었죠. 왜냐면 과학적 발전이 계속 발전해 왔기 때문에. 아니 하지만 통계로는 이제 미국이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내었잖아요. 그죠. 그 통계가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 동안 2001년부터 해서 긴 시간 동안의 전쟁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통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산악 지형이 대부분이 아프가니스탄의 과학 무기의 활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한국에다가 이제 연관시켜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70%가 산악 지형입니다. 그렇다면 이 70%가 산악 지형을 보셔서 과연 과학 기술이 통할까요? 과학 무기가? 이러한 근거들로 적용해봤을 때.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그거는 뭐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도 하니 분리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렇게 인정하셨다면 근데 그건 인정하는데 그럼 과학기술보다는 오히려 군사들을 더 모아서 인원수로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거 근데 아닙니까? 과학 기술이 발전하는 것은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 나라에 맞는 무기가 더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과학기술이 산악지형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산악지형이 맞는 그건 현재 과학 기술이 산악지형이 안 맞는 거죠. 근데 저희 나라에 맞는 기술이 나온다면요. 그 기술이 그럼 언제 그걸 나오죠? 더 돈을 투자하고 도입하는 그 기술이 언제 나오죠? 그럼 그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그러면 징병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럼 그 기술이 안 나온다고 해서 모병제를 도입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있죠. 이유가 뭔데? 현재 북한은 네.
저희 남한보다는 복무 기간이 훨씬 길고 잘안 일부러 사람을 더 끌어서 군사력을 점점 늘리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나라는 점점 줄이고 있고 우리나라는 점점 이제 복무 기간도 줄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이제 그래도 모으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입니다. 그죠. 얼마 전까지 이제 통계에 보면 현재 올해 합산 출산율이 최저인 0.81명을 기록했어요. 한 명당 한 명은 나을까 말까예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미래를 본다면 사람이 더 없는데 모병제로 전환한다? 그렇다면 군인이 더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군사력이 더 떨어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있는 게 전 출산율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찾은 그 출산율에 관련이 많이 없지만 제가 찾은 자료를 보면 현역에 필요한 군인의 수를 찾은 자료입니다. 네. 2020년에 23만 명, 2030년에는 그러니까 예상을 한 거예요. 2030년에는 20만, 2040만에는 20만이 예상이 되는 군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징병제를 도입을 그냥 그대로 하더라도 2040만에는 저희 나라가 모집할 수 있는 징병제로 모집할 수 있는 군인의 수가 14만밖에 안 됩니다. 그럼 징병제로 계속 꾸준히 한다고 해도 그 이재호 씨가 말한 저출산 때문에 14만밖에 모이지 않는데 그렇다면 모병제라면 더 줄어들죠. 근데 모병제로 더 하면 줄어드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게 낫지 않을까요? 모병제로 하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어떻게 어떤 생각하세요? 커버가 지금 북한은 징병제이면서도 복무기간이 길죠. 그죠. 저희는 모병제로 하면서 복무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그것도 또 다른 조사가 있는데 현재 병력 50만 명이 모이려면 복무기간 지금 1년 6개월이죠. 1년 6개월 동안 매해 20만 명씩 들어와야 50만 명이 모입니다. 근데 모병제로 전환할 시 복무기간을 당연히 늘리겠죠. 근데 그거를 왜냐면 이거는 하나의 직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병제로 바꾸면 그죠. 그러면 복무기간을 한 좀 과하게 하더라도 10년까지 할 수 있죠. 왜냐면 다른 회사를 다니더라도 10년씩 복무하는 회사원들이 많으니까요. 10년씩 하면 연간 3만 명, 5만 명 정도만 들어와도 30명 이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직업군이 생기면서도 병력 복무기간 늘리고 전문성이 늘어나겠죠. 그럼 전문성이 늘어나면서도 인원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장점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럼 지금 모병제라는 게 결국 지금도 군대를 자원해서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군인이 돼서 그것도 복무기간이 늘고 결국 그 시스템은 있는데 징병제라는 시스템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게 모병제로 오는 사람이 많을까요? 징병제로 오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군대를 자원해서 오는 사람이 많을까요? 제가 말한 아니면 게 그거예요. 이끌려서 오는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징병제가 많겠죠. 근데 그죠? 근데 징병제가 단점이 제가 말했잖아요. 복무기간이 짧으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1년 6개월이에요. 근데 1년 6개월 동안 지금 복무기간 짧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징병제를 모아들이는 군인들의 월급 받죠. 그럼 그 월급 받는 돈이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전문성이 떨어지고 제대로 나가야 돼요. 그럼 돈만 받고 나가는 상황인데 그럼 그걸 돈을 또 아껴가지고 병사에 대한 제가 아까 말했던 과학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시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투자를 하던가.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계속 전문성이 떨어지고 퀄리티가 떨어진다 하셨는데 그죠.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총을 만질 줄 아는 사람이 전쟁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어. 근데 예를 들어서 나한테 10명이 있는데 10명이 최정예 부대야. 근데 상대는 100명이에요. 누가 이길까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도 좀. 그럼 10명보다는 오히려 총을 쏠 줄 아는 사람이 좀 더 모여가지고 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리고 심지어 그죠. 군복무가 끝나면 예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그죠.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이제 그 군대의 감을 잃지 않게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게 저희 나라의 제도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뭐 인원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더 많은 인원을 어떻게 대처하냐 얘기하셨죠. 근데 제가 찾아온 또 그냥 전쟁에 관한 자료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군보다 저희 한국군이 월등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근데 제가 찾아온 수치로 봐도 저희 나라 그 군인 수가 북한군보다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1999년 제1연평해전이라고 아시나요? 좀 설명해 주시죠. 연평해전이 있는데 그 연평해전이 한국군과 북한군이 진짜 10대 10 10척의 배로 똑같이 싸운 짧은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한국 해군이 14분 만에 압승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똑같은 병력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14분 만에 압승을 했다는 것은 저희 나라가 당연히 월등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도 북한군이 인원이 많고 한국군이 적지만 당연히 저희 나라의 군사력과 전문성으로 인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모병제로 바꾸고 인원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어도 전문성이 발전하고 과학적인 군사력이 발전한다면 충분히 커버 가능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몇 년도였죠? 99년 연평이죠. 1999년. 예. 그러면 거의 한 20년에서 23년 그죠, 23년 전인데 그럼 그 사이에 북한은 발전 안 했을까요? 북한도 발전. 그리고 거기서 북한이 내세운 그 열척에 있는 그 군인들이 최정희 의원인지 아닌지 뭐 어떤 그냥 일반 사람이 데려와서 쓴 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그죠? 그런데 근데- 모르는데 근데 군사력을 생각을 해보세요. 대놓고 연평해전이라는 나만이 더 전쟁에서- 세다? 그건 아닌 것 근데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연평해전은 전쟁인데 그냥 일반 사람들을 내보내겠습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북한군은 복무기간이 길다 했죠. 그럼 얘네도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겠죠. 복무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니까 한 번 군대를 들어가면 의무지만 오랜 시간 복무를 합니다. 그러면 이 군인들은 인원도 많고 복무기간도 높은데 근데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도 저희 나라 한국군이 이겼던 이유는 당연히 저희 나라 국력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수치를 그렇게 따지신다면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축구로 따지면 바르셀로나 팀이랑 되게 라리가의 하위권 팀이 붙었어요. 근데 바르셀로나에서 1군도 2군도 아닌 3군을 보냈어요. 3군을 내보내서 경기를 하고 하위권에서는 1군을 내보내서 경기를 했는데 그 하위권의 팀이 이겼어요. 그때 하위권이 이긴 건가요? 하위권이 전력이 더 센 건가요? 그거는 좀 다르게 보시는 게. 왜죠? 아니 북한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바르셀로나가 3분을 내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냥 자기의 전력을 지키거나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다양한 어떤 그들만의 생각이 있겠죠. 그건 그냥 북한들을 제가 말씀드린 북한들도 네. 자기들이 진짜 최정예 요원을 내보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저희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저희 점수 나라 하나로 그걸 그럼 측정하는 거 아니라고. 저희 나라도 뭐 국가 군사의 비밀이 있죠. 저희가 알지 못하는 UCC 그죠? 부대나 알지 못하는 뭐 최정예 부대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럼 저희 나라는 어떤 군이 들어간지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모르는데 근데 모르니까 그거를 그래도 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는 바르셀로나랑 그게 비교가 안 되는 이유는 이건 당연히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이게 아무리 짧은 전쟁이라 해도 연평해전이란 전쟁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이 돼 있는 병사들이 들어오겠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뭐 저희 다 모르는 거잖아요. 얼마나 전력 차이가 있는지. 근데 그 전력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대 10 똑같은 열척이었죠. 근데도 14분 만에 압승이면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다면 그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안주를 해서 그런 병사들을 그렇죠. 안 먹는 게 안주를 할 필요가 중요할까요? 없죠.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얘기하면 징병제 자체가 안주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징병제는 6.25 때부터 옛날 때부터 들어온 제가 생각해 옛날 좀 오래된 방식의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현대에 들어오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출산율도 비교하고 근데 자산도 생각을 하면서 하면 모병제가 좀 더 현대적이고 새로운 제도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현재도 모병제가 그러니까 있죠, 제가 있는데. 자원에서 하는 게 있어요. 있는데 근데 징병제로 나간 돈과 자원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찾은 거에서 또 보면 징병제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좀 옛날 오래된 제도라고 생각했잖아요. 사회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모병제로 사병 18만 명 감축 시 국내의 총 생산이 16조 5천억 원 정도로 국내 생산율도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그 그러면 생산율이란 게 어떤 생산인 거죠? 국내 그러니까 생산율- 지금 모병제를 바꾸면 징병제에 있던 18만 병사들이 암흑이 되는 거니까 그걸로 인해 생산율이 높아진다고요? 그걸로 인해 감축되는 비용이 있죠. 그 비용을 떠나서 또 28만 명이 강제로 들어오지 않죠. 그럼 이 강제로 들어오지 않는 군인 대한민국의 남자 인원들은 사회적으로 나와가지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국내 총생산이 이 정도로 올라간다는 민주연구원의 자료가 그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좋겠죠. 하지만 전 군사적으로 말씀드린 거죠. 군사적으로도 충분히 제가 커버할 수 있다고 어느 군사적으로 하나 들었죠. 커버가 전혀 안 과학적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비용이 그러니까 있고 과학적인 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나라는 70%가 산악지예요. 산악지요.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게 과학적인 연구 아닙니까? 앞으로 더 투자를 해가지고 더 만약에 아예 저희는 산악지니까 도움이 안 돼요. 그럼 과학적인 것을 아예 저희 나라 국군이 바보입니까?
다 알아요. 위에 있는 사람들도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는데 계속 과학에 투자를 하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다 도움이 그래서 되기 현재 때문에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과학기술에 투자 안 합니까? 투자하죠. 근데 징병제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뭐 인원 감축은 복무기간으로 채울 수 있고, 근데 돈이 더 전문성으로 그 과학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 징병제의 문제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징병제 문제요? 네. 징병 문제 있죠. 개인의 어떤 자유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어떤 개인이 원치 않는데 끌려가는 그런 게 발생이 될 수도 근데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짧은 복무기간으로서 인한 전문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전문성이 없으면 아무리 아까 말씀했듯이 뒤에 뭐 계속 가는 거 뭐라고 하죠? 상비군을 간다 해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비군. 네. 그리고 그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게 그건 모든 사람이 다 전문성이 떨어집니까? 그 군사력이 1년 6개월 동안 완벽히 마스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완벽히 그렇게 마스터하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죠? 근데 북한의 10년에 저희 나라는 상대가 북한인데 네. 북한의 복무기간이 10년이 넘는 사람들이랑 비교가 될까요? 그럼 지금 말씀드린 게 비교가 된다고 하시면 북한이 더 세다는 거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개개인의 전문성으로 따지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럼 개개인의 전문성으로 따지면 북한이 더 높다 하시면 그럼 개개인이 모이면 북한이 더 세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옛날 얘기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인원 자체가 병력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아까도 말했듯이 당연히 뭐 안 된다는 그 산악 지역에서 과학 발전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기술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산악 지형에 쓰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는 보장도 없고 아무런 어떤 확신이 없는데 이걸 모병제로 바꿔서 기술도 없는데 사람도 없어. 이러면 군사력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자,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죠. 좋은 의견들 감사하고요. 근데 뭐 시간이 또 지나고 있어서 15분은 좀 짧죠. 질문을 한번 저도 사회자로서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그 이재호 씨 얘기하실 때 저출산하고 징병제하고 얘기를 좀 했었었는데 저출산이 됐을 때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바꾸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군대보다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위치를 선호하기 때문에 저출산이 말은 결국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군대로 가는 사람이 오히려 더 없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징병제를 해서 사람을 더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출산이라고 했었을 때 어차피 군대를 가는 그 시기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이대는 징병제로 간다 보면은 말씀하신 거가 모순이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징병제로 갔었을 때 저출산이 됐기 때문에 군사 인원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닌가? 왜냐면 아니죠. 그 징병제를 해가지고 오히려 없는 인원을 더 끌어들여야 되죠. 가뜩이나 없는데. 출산을 안 해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징병제? 사람이 없다는 게 그 전에 제가 만약에 이제 만 명이 있으면 만 명 중에 뭐 9천 명이 군대를 가야 되는 사람은 징병제였기 때문에 9천 명이 군대를 가지만 또 사람을 안 나가지고 5천 명밖에 없는데 징병제 그대로 가면 5천 명에서 그나마 4천 명이라도 땡겨 와야 된다는 거예요. 땡겨 와야 된다는 거. 어떻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모병제로 한다면 5천 명 중에 뭐 100명, 200명 이렇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군사적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람을 더 땡겨와서 기본적인 기초 군사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병제로 바꾸면 군사력이 줄었나요? 군사력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군사력이 좀 더 아무래도 약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나라는 70%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아직 과학기술이 산악지형에 특화된 그런 군사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 수로 그나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총을 다룰 줄 알고 어떤 그런 군사적인 기본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상성호 씨한테도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꾼다면 군사 인원은 줄어드는 건 사실인가요? 군사 인원이 줄어든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했듯이 모병제로 바꾸면 당연히 징병제와 다른 복무기간을 갖겠죠. 그러면 복무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아무리 한 해에 들어오는 인원수가 작다 해도 그 해마다 쌓이는 인원이 있으니까 밑에 있는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도 복무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쌓이겠죠.
그러면 인원이 쌓이게 되면 징병제와 별다른 없는 인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제대를 1년 6개월 만에 제대를 하면서 다시 나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모병제로 들어오면 계속 그 근속 연수가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그 군사 인원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별반 차이가 만약에 아무리 조금이라도 차이가 난다 해도 당연히 1년 6개월 복무한 사람과 10년, 5년, 1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이 전문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퀄리티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군사력의 이거 인원에 관해서 피해가 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또 윤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복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퀄리티가 더 좋아진다고 하셨는데 그건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복무를 늘어난다는 건 말이 복무가 늘어난다기보다는 그걸 직업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병제라면 그걸 직업으로 삼는 건데 지금 직업으로 삼는 사람보다 직업을 안 삼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훨씬 더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 군인 자체를요? 네.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사회적 인식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모병제로 바꾼다 해서 군인의 인식이 더 좋아질까요? 그거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나라가 노력을 해야죠. 왜냐면 지금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모병제가 저희 거기에 나라가 가담하는 생각하는 군대의 인식은 남자가 무조건 가야 되는 군대이거나 아니면 직업 군인을 가지는 사람들의 인식은 돈이 없거나 하는 일이 없어서 가서 몸으로 때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회적 인식을 나라나 사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직업적인 정신으로 나라의 가치는 직업적인 정신으로 당연히 그냥 다른 직업과 똑같은 평등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정신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돼서 이렇게 토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 처음으로 성모가 우기지 않았던 토론이 아니었나. 처음으로 오히려 재호가 좀 우기지 않았나. 아주 뭐 새로운 모습을 본 아주 즐거운 토론이었습니다. 박수. 자, 한번 시작 한번 해봅시다. 이거 약간 좀 재미난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세상을 살아가는데 동물원이 과연 필요한가? 저희 조혜성 씨 동물 좋아하신다면서? 네, 좋아합니다. 자, 먼저 가람 씨 답변해 주시죠. 네? 동물원이 필요한가요? 기다려. 너에 대한 이야기. 저는 일단 동물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성 씨의 의견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일단은 동물원이 있어야 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동물원은 계속 이렇게 동물들의 그 자유를 뺏을 뿐더러 계속 동물의 자유가 없어가지고 이제 동물들은 동물원에 gat혀가지고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동물들은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고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가지 않나 생각해서 동물원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원이 있는 이유도 잘 모르시겠나요? 존재하는 이유를? 어떤 거죠? 뭐 사람들에게 아이들이나 뭐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이유 중 또 하나가 멸종위기종 보호입니다. 현재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고 있고 동물들의 서식지가 많이 줄어들어서 서식지를 잃은 동물들을 보호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또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중국 동물원에서는 그 상태도 안 좋은 중국 판다 6마리를 데려와서 멸종위기종 중국 판다를 데려와서 194마리로 늘렸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중국 판다는 26년 만에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이제 동물원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야생동물들은 인간에 의해서 길들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안전한 야생동물들은? 아니죠. 아니죠. 그렇다면은 단순히 이제 멸종위기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들을 이제 번식을 위해서 또는 이제 환경을 가져다주기 위해서 동물원에 데려다 놓는다고 해서 이제 그 외에
그 외에 이제 다른 동물들도 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지. 다른 동물들도 이제 사람들의 이 뭐 스트레스나 그런 실제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동물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이유로 있는 것이죠. 그런 동물들은. 그러면은 요즘은 이제 과학 기술도 발달이 됐고 특히 VR이나 이제 VR 등등 이제 그런 과학 기술 발달로 우리가 이렇게 동물원에 이렇게 가두지 않아도 볼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여럿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방법이 있죠? 뭐 VR이나 요즘 뭐 환경이 이미 발달이 돼 있잖아요. 뭐 유튜브로요? 그렇죠. 뭐 VR로도 이렇게 실존 체험을 할 수도 있고. 그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별 다른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점점 해야 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유튜브로도 볼 수 있으니까 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유튜브로도 볼 수 있고 다양한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이 됐으니까 VR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접할 수 있으니까 없어져야 한다는 있으니까 이유세요? 없어져야 된다는 그 방법 중에 하나라 이거. 그럼 뭐 커피도 집에서 타 마실 수 있는데 그럼 카페에도 없어져야 하나요? 뭐 물론 집에서 탐할 수 있지만 그거는 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동물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럴 수 있죠. 이거 개인 차이들고. 그러면은 이제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이제 자기가 이제 자신의 선택으로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동물들은 그냥 인간이 이렇게 그냥 데려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대로. 인간들이 원하고 좋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간들은 그러면은 그렇게 인간들이 원하고 인간들이 보고 싶어하고 이 동물들을 관찰하고 싶어서 동물원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동물들을 그냥 데려오고 이렇게 하면은 동물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시는지 아십니까?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어떤 현상이 있는지. 정형 행동이라고 해서 이제 동물원에는 이제 막 철장이나 그런 곳에 가둬두잖아요. 그런 곳에 있는 동물들은 이제 막 의미 없이 틀에 박힌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상한 행동들을 반복한다든지 그런 이제 행동들을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행동들은 이런 환경에 이렇게 억압되고 이렇게 구속돼가지고 생기는 현상들이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걸 알면서 불구하고 그래서 동물들을 데려오는 게 맞는지. 그런 현상들이 생기니까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건 저희가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동물은 없애는 것이 아닌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그 서식지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또 원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럼 본인 혹시 그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네, 키우죠. 혹시 원한다고 했나요? 아니요. 그쵸. 근데 그 반려동물과 교감을 하고 사랑을 나누죠. 그 주인과. 그쵸. 근데 원한다고 하진 않았잖아요. 그 데려오는 것을.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동물들이 이제 이러한 행동들을 보이진 않죠. 이러한 이제 정형 행동이라든지 안 좋은 행동들을 보이지 않고 이제 뭐 좋은 교감을 이룬다든지 그러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저는 정말 동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도 사육사들과 충분히 그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처럼 교감을 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합니다. 그리고 그 데려오는 애완동물 또한 그 사는 환경과 맞지 않는 것은 동물원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면 괜찮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실제로 그렇죠. 그 철창이나 그런 거는 이제 점점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동물원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동물들이 이런 안 좋은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이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동물들을 그냥 이렇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학대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무차별적으로 데려오진 않고 딱 필요한 그 동물원에서 필요한 만큼만 데려오긴 하지만 그 서식지와 맞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사육사와 충분한 그렇게 교감을 나눈다면은 학대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동물로 대상하는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괜찮죠.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괜찮지 않다고 생각해서. 왜요? 같은 이제 생명 그러면은 뭐 인간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똑같은 이제 생명인데 이렇게 생명에 하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똑같은 생명이니까 동등하다고 봐야 하나요? 동물과 인간은? 동등하진 않지만 생명의 부분에 있어서는 동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동등하지 않은 건 무엇이죠? 뭐 차이가 있죠. 인간은 어떤 차이? 동물은 이제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는 차이가 있고 뭐 사람은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행동을 하는 점이 있죠. 그럼 그 동물 그 생명의 인간 말고 다른 생명의 그거 권리를 어디까지 어떻게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토끼가 있다가 사자한테 잡아먹히는 것은 토끼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인가요? 그거는 이제 야생의 이제 하나의 그 자연의 그거기 때문에 인간이 그거를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자연의 섭리죠. 근데 인간은 자연이 아닌가요?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인간도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럼 결국에 그 피라미드 제일 꼭대기에 있는 동물이 인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간이기 전에 동물이죠. 그러니까 그 결국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게 인간인데 그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 것처럼 토끼를 잡아먹는 것처럼 당연한 흐름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인간이 동물을 잡아먹는 것도. 네, 당연하죠.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정작 동물원이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뭐 마음대로 동물을 이렇게 할 거면은 뭐 동물의 이런 환경을 이렇게 해줄 그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보장해 준 거죠, 인간이. 보장을 해줘요? 그러면은 뭐 동물 실험 그럼 그거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으로 실험해야 합니까? 아니요. 그럼 어떡하죠? 그건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지 너무 이렇게 하는 쪽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DNA나 그런 게 인간이랑 가장 비슷하고 그런 동물들을 찾아서 하는 건데 그럼 그러면 동물을 먹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왜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음식을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동물을 안 먹고 살 수 있죠. 정말요? 채식하고 살 수 있죠. 그러면은 가람 씨는 안 드십니까? 아니요, 먹어요. 안 드세요? 아니요, 저도 먹죠. 왜 제가 할 질문이 그거는? 아니 먹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살아가려면은. 아니죠. 채식을 할 수 있는데 고기를 먹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죠. 왜죠? 고기를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고기를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런 욕구 때문에 다 생긴 동물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욕구 때문에. 자,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나고 있으니까 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가람 씨, 네. 그 동물원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몇 가지가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개체수를 보존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 동물원을 뭐 운영하면서 동물원이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나 아니면 그 동물원의 순기능 그 외에 여러 가지 뭐뭐가 또 있어서 동물원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또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한 거 말고도. 제가 얘기한 거 말고요. 그러니까 크게 그거긴 한데 또 뭐 실제로 동물원에 있던 동물들을 동물원 없애서 야생으로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그 야생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 그 많은 동물들이 죽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없애는 게 어려운 이유도 있고 또 미디어로 접하거나 듣는 것보다는 실제로 보는 게 훨씬 더
직접적인 교육적인 가치도 있기 때문에 동물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 거에 대한 그 기능이라고 치면 뭐 화산도 폭발해버리는 게 차라리 예를 들어 화산 폭발로 들으면은 동물원을 실제로 보는 게 더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냐 그러면 화산도 직접 화산 폭발하는 데 가가지고 화산재 맞아보고 그런 것도 좋은 교육이 될 수 있겠네요. 뭐 좋은 교육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은 그 나중이 없지 않을까요? 거기서 끝 아닐까요, 교육? 자 이런 순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성 씨는 이런 순기능의 역할 이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원이 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제일 큰 이유는 사실 동물들의 자유를 뺏는 거예요. 근데 방금 아까 저 가람 씨도 동물들의 그런 어떤 생명이나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동물원이 오히려 더 있어야 된다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적할 만한 거 없어요. 둘 다 동물을 사랑하시는 건 맞네요. 지금 봐봐요, 귀엽잖아요. 근데 일단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특히나 이제 안 좋은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동물들을 보면 이제 솔직히 조금 안타까운 마음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거. 그러면 동물들 그런 안타까움에 처해 있는 동물들도 있지만 사실 동물원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좀 안전한 삶을 사는 동물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친구들은 이제 다른 이렇게 뭐 동물원이 아닌 이제 조금 보호 그런 곳이나 그런 곳에서 이제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렇게 동물들을 관리해주면 되지 이렇게 불필요한 동물들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철장에 가두는 등 그런 거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다고. 그 동물원을 운영한다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저는 또 반대로 예성 씨하고 또 반대로 생태계 먹이사슬에 대한 유지를 위해서도 이 동물원들이나 뭐 여러 가지 보호소들이 운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도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런 보호시설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또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제일 큰 이유는 사실 야생동물은 인간이 이렇게 길들일 수가 없죠. 사실은 이제 본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일단 뭐 여기 저런 호랑이가 사는데 이제 토끼가 있으면 토끼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듯이 사실 그런 것들은 인간이 가서 호랑이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막고 이렇게 할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생동물들은 특히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서로 굉장히 좋은 의견 감사했고 결국은 동물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이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이 목적지는 같지만 생각하는 방향이 조금 다른 그런 토론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